옛날에는 천서만 되면 모기가 어차피 입이 삐뚤어져서 못 문다 그랬는데 원래는 진짜 처서날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정말 다리에 완전 벌집대가 들어왔거든요. 이야, 이제 날씨가 아이고. 정말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입 돌아가기 전에 저축했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모기가 폭염 기간에는 피했던 모기도 더 피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숨어 있다가 폭염이 지나니까 이제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니까 지금 모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 그 처서 때 그 날씨가 같아졌다고 그래서 모기 물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광기남 대표님 오시면 되는데 네. 아직 오셨다. 또 움직이시나? 깜깜하게 나오지? 반갑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오지? 이상하다. 아, 이제 나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상님께서 나오셨네. 반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트에 장 소장님, 고 원장님, 또 강 대표님, 그리고 이 대표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올린 순서대로 장 소장님부터 발제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오디오북에서 골라봤는데요. 인생 철학자와 함께한 산책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철학가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 철학 전문한 전문가를 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 저자가 소개한 6분의 철학자는 각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인터뷰식으로 산책을 같이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철학이라든지 삶의 지혜를 이렇게 대담식으로 나누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6분을 소개하면은 이게 아마 난디익은 그 분들도 계시는데요. 천문학자 이시우 선생, 그 다음에 의학 박사 강신익 선생, 뇌과학자 조장희, 그 다음에 이게 칸트 철학자네요. 칸트 철학자인 백종현 선생님,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 이제 큰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철 교수, 그 다음에 고인이 되신 이여롱 우리 교수님 6분을 대담을 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북만 하더라도 이게 전체를 다 읽는 거니까요. 한 5시간 27분 정도 앞부분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책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자 거장인 큰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담았다. 노학자 6인은 그들 각자의 인생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론 거친 풍랑과 파도를 넘어서며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화면을 키우다 보니까 쑥 넘어가 버렸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의도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구학이라고 하는 이게 기자하면서 PD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들어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지금의 삶을 인정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좌표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6분 중에 한 두 분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시우 천문학자는 이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별은 부처입니다. 별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여하다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조급하지 않고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치를 충분히 발휘한 뒤에는 생과 사가 같으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천문학자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강신익 의학 쪽에 이제 철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몇 년 전부터 안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가 되라는 뜻인 성불하세요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누구나 조그만 병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철학자로서의 시각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고 이여령 교수님은 이 대담을 통해서 이 인터뷰어가 느낀 부분은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혼자이고 태어난 게 우연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적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그나마 기독교를 믿으면서 없어졌습니다. 휴머니즘, 즉 사랑이 허무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 예술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여령 문학평론가의 인생에 대한 어떤 관조한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뷰는 이제 기자로서 하여튼 한 분하고 한 3-4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사전에 인터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그분의 입장에 맞춰서 그분의 관점에 맞춰서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을 해서 3-4시간 동안에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걷기를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또 그것을 대담식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집 과정부터 기획이 좀 색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하면서 인터뷰했다는 게 아주 독특한 적이고 또 인생의 관점을 그동안에 저도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그 인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뜨끔한데 예, 하여튼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가짜 환자라는 책인데요. 우리 류마티스 내과를 전공하신 김연아 교수님이 적은 책입니다. 이 가짜 환자라는 게 딱 뉘앙스가 처음 보면 보통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데 환자인 것
것이나 또 아니면 뭐라죠? 뭐 보험 같은 걸 타기 위한 보험 사기 뭐 이런 걸 위한 거를 보통 가짜 환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책을 넘겨봤는데 정말 그 내용이 아닌 상당히 또 괜찮은 내용이었고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기반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기본이 가짜 환자라는 부분들이 그런 환자가 아니라, 여기도 소개되듯이, 요즘 이제 너무 검사들을 많이 하고 발달되면서 저수가로 인한 검사들을 많이 하고 뭘 하면서 그냥 그걸 환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다, 뭐 전립선암이다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검사나 촬영이나 이런 게 많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이루어진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짜 환자라고 이분은 표현을 했고요. 보통은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대학병원 가는 것,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스템이나 또 왜곡된 사회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상업화되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태를 가짜 환자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마다 뭐 큰 병원,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계속 검진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와 제도가 만들어내진 세 가지 환자의 유형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아까처럼 말씀해 드렸던 그런 검사를 많이 해서 양성이 아닌데도 위양성인 환자들, 뭐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회가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너무 과로나 고립이나 불안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노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 늙어가는 현상, 생물학적 현상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 소비자로 만들어서 그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기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해놨고요. 조금만 가면 우리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통제 같은 거를 굉장히 남용하는 것, 그리고 장기간의 노동이나 이런 걸로 통한 고용 불안한 미래 이런 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러면서 이제 비만, 고혈압, 통풍 이런 불면증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삶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투약을 하게 되면 이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을 임시적으로 막는 방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설명하고 있고요.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거짓 양성이 나와서 그걸로 통해서 건강한 사람인데도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검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과잉 진단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항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요즘 면역 질환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류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조금만 비슷한 증상이 있어도 그걸로 몰아가서 그로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그런 문제.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피부 알러지가 있을 때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되면 집 곰팡이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집 곰팡이가 없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또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 정상인인데도 96%가 인대 이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적으로 파악해서 통증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상은 없는데 그거를 질환으로 여기고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암 과잉 진단, 요즘 갑상선, 전립선 이런 게 결국은 있어도 생명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걸 암이라 해서 실제로 순환 종양까지 다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과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결국 늙는 건가 아픈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서 쇠퇴하고 질병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다 질병화해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치료하는 거하고 돌봄의 역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이 치료가 되게 많아지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마지막 표현을 보면 죽음의 기수라는 결국 환자의 존엄을 방해하고 정작 필요한 사회적 돌봄을 자리는 빼앗기는 결국은 뭐 돈이 경제적인 게 어차피 움직여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보면 돌봄 인프라 확충하는 거라든지 노년층의 빈곤 해결이라든지 존엄성 종말, 고독사 방지 이런 부분에 돌봄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치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낫지 않는 병과 살아가기 했습니다. 통증의 진짜 진원지에서 신체적인 제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정폭된 사회적 통증 뭐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완치만을 쫓아서 병원을 이쪽 저쪽 전전하면서 중복 검사, 과다 투약 이런 것들이 초래하게 되고 결국 물리적 한계 위에서 듯이 사회적 통증을 이거는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환자 양산을 보상 구조에서 인간의 시간, 기계적인 시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사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결국은 왜곡된 이 의료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힘에 의한 또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는 어떤 변화가 있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해봤습니다. 요 두 명의 어떤 그 톨스토이나 이반 일리치가 이해하는 의료의 한계 요 부분 거의 같이 다뤘는데 그런 내용들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병원 내의 삶을 가짜 환자를 벗어나서 결국 현대의학의 내 삶의 보조 수단으로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건강의 정의, 노화에 대한 관점, 통증에 대한 접근, 의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의료와의 과거의 형태에서 미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재정립,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인 건강을 생물학적 한계나 만성질환, 현실적인 것을 수용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완벽하게 아프지 않는 몸을 쫓는 공포에서 벗어날 때 진짜 삶은 시작된다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축이 잘 구성이 되어져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빨리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 진료를 하면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이 책을 보고 나서도 더 생각하는 게 과연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해드려야 될 것이냐. 그런 안 좋은 쪽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요즘 찾아가는 방향대로 최대한 관리를 하는데 스케일링이라든지 기본적인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철저하게 해주고 그런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여러 가지들을 더 많이 도입하고 또 지약시설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강 교육이라든지 앞서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병원 일단은 예방이라는 의미들이 어떤 또 이쪽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세요. 검사가 환자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공 원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저도 15년도에 완치 판결을 받고 보통 병원에 그 1년에 2번 정도는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는 진료 안 받는다. 이제는 저에게 어떤 신이 또 다른 어떤 걸 준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가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져가지고 정말 심하게 다친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병원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자율치료가 뭐 85%가 됐다고 해서 한번 기다려봤어요. 근데 이제 뼈가 부러졌으면 아마 갔을 텐데 너무 아프고 팔을 못 들었는데 한 2주, 3주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진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험 한번 해봐서 근데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도 안 먹고. 그래서 진짜 나아지긴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유영진 대표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할까. 그래, 이거를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봤거든요. 잘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막 있고 그림으로 되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할까 하다가 근데 이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읽고 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요 책이 있어요. 습관부터 바꿔라. 네.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이기는 습관을 쓴 분인데 삼성의 굉장히 마케팅으로 진짜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기는 습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줬던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걸 저는 10년 가까이 그걸 굉장히 입에서 계속 쓰는 게 뭐냐면 회사 다니는 거 월급 받으면서 다니지 말아라. 비즈니스 스쿨을 다닌다. 그게 이기는 습관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제가 그걸 계속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습관부터 바꿔라라는 이 책을 과거에도 봤는데 그때 보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제 5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주로 뭐 다른 내용보다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쓴 책 중에서 좋은 습관 100일까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저는 1장에서 4장으로 썼는데 3장에서 4장에 쓴 내용이 고스란히 이 안에 있더라고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아 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뭐 성공하려고 또 뭐 어떤 새로운 시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라. 이제 이런 작은 습관부터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라. 그래서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전략보다는 반복적인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책에서 주는 거는 삶과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나 조직에 적용하는 거를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분은 도전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지침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깊게 설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아주 섬세한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동상형 사람이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어떠한 굉장히 실행을 하라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분은 디테일한 거에 대한 그래서 작은 어떠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 근데 저도 자주 쓰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그 마스시다 노스케라는 회장이 얘기를 한 거를 이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내용을 아주 옛날부터 들었지만 이거를 굉장히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썼는데 이 회장도 목표를 선정을 해서 될 때까지 하면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책 속에 있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나왔던 거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그 횡단하는 유목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명언 같은 게 그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있나 봐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목민들한테 한 말이죠. 그 우리가 오아시스를 찾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저기 너무 그러니까 더위나 갈증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그 조바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끈기.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은 끈기가 같이 접목되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 책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읽을 때는 이 글이 귀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글이 가장 이렇게 깊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 실패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근데 참 이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이 있어요. 리더는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신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유익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그 낮게 여겨야 되고 또 서로 배워야 하고 솔직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라는 함께라는 걸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바를 말을 해야 된대요. 알겠지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못을 빨리 자기가 시정해야 되고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10가지를 리더는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경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살림과 돌봄의 공동체, 그 사상과 실천이라는 책입니다. 네 분이 이렇게 함께 쓰신 책인데요. 예. 근데, 원래 그 온라인 커뮤니티 쪽 관련된 걸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책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부족한데, 영문판들은 나와 있는 게 좀 많은데, 그쪽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관련된 책을 좀 찾다가,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새 이제 저는 페이스북 위주로 많이 하다가 당근 쪽 시도를 좀 해봤는데, 그쪽 커뮤니티들을. 근데 해보니까, 기대하고 실망이 좀 동시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이런 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진재훈 국장님이 자꾸 소개를 하셔서 그런가 왜 인천 쪽에 공동체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자꾸 좀 많이 느껴졌었잖아요 전에부터.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인천대학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책에 한쪽에가 그게 소개가 있었는데 인천대학교 안에가 인천학연구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천 쪽에 그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이라는 거 요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이 뭐 한 분은 뭐 대구랑 뭐 또 딴 데 분도 계신데 그래서 두 분이 주로 이제 쓰였어요. 이 신진식이라는 분하고 정성훈이라는 분 이분이 두 분이 주로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 이렇게 그 돌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동 육아 요런 쪽 관련으로 해서 쓰셨더라고요. 내용을.
예, 그래서 책을 좀 뭐 편하게 읽었습니다. 책은 구성 자체는 편한 책은 아니에요. 약간 거의 논문 쪽이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내용은 좀 쉽게 저희가 됐고, 지상이 키울 때 그때가 그 여의도 초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키웠는데 그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거, 거기가 중앙복도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뭐지? 그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가 이 몇 동 몇 호가 누구 키울 때 쓰던 거가 누구 집으로 갔다가 또 누구 집으로 몇 층 몇 호 집 누구 애가 썼다가 이 이력들이 다 있어요. 거기 있는 그 유모차들은. 예,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났습니다. 읽는 내내. 예,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던 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는 안 했는데 부분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하고 기술 맹신주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 과도한 이 의지, 그리고 개인주의 요 사이에서 제일 많이 지금 그 위축된 게 공동체 영역이다. 공동체 영역이 너무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다른 쪽들의 개인과 국가 시스템의 비용은 증가했는데 비용 증가하고라도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그 다음에 노년층들은 두려움에 떠는 근본 원인이 지금 공동체 영역의 리추얼이 지금 그 망가진 그 부분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비용은 들어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엄청난데 가정과 마을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정말 큰데 그게 국가가 빼가고 정치 쪽에서 빼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빼가고 이런 식으로 다 빼가니까 개인들은 또 개인주의가 편한 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공동체 영역이 무너져서 행복하지는 않은데 비용은 증가하는 이런 지금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이라든가 다른 그룹들에 적용을 해볼까, 그런 위주로 해서 읽으면서 정리를 한 게, 요걸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거. 근데 이제 들어가기는 주로 요분은 동학사상 위주로 해갖고 접근하시고, 이쪽은 최시영님, 공경하고 살림에 살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근데 그 위주로 이분은 이제 공동육아 관련된 거, 요 두 분, 정성훈님하고 이경란님은 공동육아 운동 때문에 두 분이 엮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안에서 이제 실행하면서 강조되는 거, 끝까지 듣는 거 서로. 그러니까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작은 리추얼에서 이게 유지가 된다. 근데 그런 게 거대한 게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듣는 거. 그리고 말로 정확하게, 하되 이거를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을 설명하는 거.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게 중요하고, 요거는 공감 많이 갔던 부분인데, 기준이 우리가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는 지적이고 이성에 기반한 거는 전부 공개로, 그거는 전부 공개로. 그런데 감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 좋은 감정 위주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왜냐하면 칭찬도 공개로 하라 그러는데, 감정이 결부된 부분은, 그거는 비공개로,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을 좀 다른 각도로 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나는 무엇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이제,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갈등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화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들을 리더십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사회가 됐는데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리더를 소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의 당번이 리더인 것뿐이지 이건 돌아가면서 저기를 하는 거지 고정적으로 누가 리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쪽으로 뭔가 굉장히 이익이 몰리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는 엄청난 소모전이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한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 리더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당번일 뿐이다. 그리고 국가라든가 이런 거는 당번인 거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야지 당번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와 리더십이 돌아가는 부분, 요런 부분을 빼고 그거를 전부 국가가 맡겠다든가 그걸 전부 기술이나 이익 사업체가 맡겠다든가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오히려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요런 내용인데 아까 그 해주신 이야기들에 왠지 이렇게 조금씩 그 병원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듣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그 생활이라든가 지나간 일들 거기에 결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오늘 거 예, 그거 일지에다 지금 써가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요걸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예. 벌써 37분, 38분이 됐어요. 예. 저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목이 벌써 딱 이 책 좀 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유지상 분 뭐 소개하실 거 있나요? 오늘 또 게임 소개하실 거예요? 책 오디세이 저는 이번에 올라가요. 오디세이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원래 어머니와 함께 보러 가기로 했었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 원래 제가 이 오디세이아를 만화로 가장 맨 처음 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만화로 접하게 됐는데 스토리가 이제 정말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 그 이후의 10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글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오게 됐고요. 아직 이걸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초반에 그 오디세이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진짜 초반만 읽어가지고 그대로 묵혀놨던 책인데 앞으로 읽을 책 그냥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다 읽지 않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책은 어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만화로 보았던 거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때요? 만화로 보셨으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그 만화가 워낙 옛날 거라 가지고요. 게다가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밀리의 서재 막 이런 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싸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책이더라고요.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요 책으로 읽는 거를 강추합니다. 만화 저도 봤는데 만화에는 진짜 좀 이렇게 그 흥미 위주로 돼 있는 부분만 많고 진짜 그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설로 읽기를 이게 강조합니다. 재미와 흥미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도 봐야 되니까 그 각색이 좀 이루어져 있죠.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오디세이 거 책을
그 유튜브에서 6시간인가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시간 동안 이제 들었어.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봤어요. 아마 나중에 읽고 다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만화에는 어른들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 아동들만 나오네. 네. 저기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함께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벤트에 책을 3권 올렸어요. 이 마을의 진화라고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그리고 돌봄의 정치학. 그래서 오늘은 돌봄의 정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돌봄의 사약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일본 우에노 치즈코가 쓴 책이었었죠.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걸 저희 한국외일단 교육문화연구원 그 멤버들하고 같이 발제해가면서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이 돌봄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교수가 여러분이 이제 김주영 교수님이나 남재우, 서현수, 신영전 이런 분들이 교수인데 돌봄 민주국가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에 대해서는 이분들보다 더 이 많은 부분을 알게 되니까 책 마무리에 이 김희강 교수님하고 이 김주영 교수님이 대담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돌봄의 정치학은 이 돌봄을 어떤 개인의 선행이나 가족의 책임 또는 복지 서비스 한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회를 돌보는 존재다 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돌봄의 책임과 권리가 너무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봄의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정의로 문제로 제기를 해가지고 돌봄은 누가 책임지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돌봄 노동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것은 정치적 의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돌봄의 정치학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자유적 불평등이나 저출생 초고령화, 공동체 재생산의 위기, 기후위기, 요즘 이제 기후위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돌봄이 민주적 정치 공동체를 구성할 원리와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은 인간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기 이전에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절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또한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장애 노화가 되는 시점에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은 어떤 일부 취약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정치 이론과 현대 사회 제도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시민의 표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동체 내부에 그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돌봄이 사회민주주의 쪽이 그걸 이제 많이 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 기니까요. 자기를 이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약자에 대한 시혜나 가족 희생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이 돌봄을 시혜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인간관계가 시민권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바라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핵심 원리로 구성을 하고 모두가 존엄하게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길을 제안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 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주말 즐겁게 지내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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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